핵심이 되는 문학파트에서 이번 문제 세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요. 자, 38번부터 42번. 단순히 여기서 38번 문제가 오답률 1이니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즘 문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눈치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일단은 이런 문제 세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뭐부터 보죠? 제목부터 봅니다.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예상컨대 가가 거대한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었고, 그쵸? 나를 보면서 아, 많음! 할만함? 오케이? 이런 거 느꼈길 바래. 그리고 다에서 이동무의 우원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처음 보지? 처음 본다고 쫄 이유는 1도 없을 거야, 그치? 이 문제는 수필이잖아. 수필이니까 뒤에서 보기로 설명해 줬을 거고, 수필이니까 당연히 작가의 개성적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냈겠지. 두 가지 예상되죠? 자, 예상대로 한번 38번부터 문제 패턴을 보자. 38번,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 시상 전개상 특징이야.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1수에서 뭐가 있고 6수에서 뭐가 있고 2수에 뭐가 있고 3수에 뭐가 있고 각각 수 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됐냐? 요거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잠시 후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39번, 가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라. 이건 뭐예요? 보기를 통해서 내용 전개 사항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자, 가를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자? 거대한 보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 거대한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문제. 39번 그렇고요. 40번, 다를 이해하라. 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수필에서 이런 문제는 왜 내는 거야?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고 작품의 속에 등장하는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지, 그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문제일 거야. 예상하고. 또 41번, 기억과 니은을 설명하래요. 자, 기억은 나의 한 구절이고 니은은 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비교하라는 문제. 구절에 유입하는 문제 또 하던 대로의 패턴 맞지? 마지막 42번,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하라. A는 가, 복이었고요. 나다는 지문들이었으니까 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적용되는 건지 또 보기 적용형 문제, 복합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입으로 설명했는데 솔직히 문제의 패턴 자체는 문제의 등장 패턴 자체는 뭐하다? 동일했어. 근데 이런 동일한 패턴 속에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38번 문제가 오답률 1위를 찍었고요. 1위. 정확하게는 정답률이 29%가 나왔어요. 앞에 독서 지문의 정답률 베스트가 40% 나온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틀린 거야. 그렇지? 그리고 39번이 오답률 10위가 찍혔고요. 40번 문제가 오답률 9위가 찍혔습니다. 1위 문제, 10위 문제, 9위 문제 베스트 10 중에 3개가 다 여기 들어가 있었다고. 아, 이게요 38번. 네. 지금 들어서 설명했는데. 자, 요게 왜 그러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바로 문제의 등장 패턴은 동일하지만 선택지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지금. 선택지에, 특히 요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이거였죠? 디테일이었죠? 요즘 디테일 싸움 정말 많이. 이게 봉테일에 영향을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일단은 가지문이랑 다지문을 간략하게만 먼저 정리하고 문제풀이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가지문 봐봐. 문학작품의 의미가 산성되는 양상은 3가지가 있대 하면서 3가지 정리했어.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와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자, 이걸 A의 설명이라고 하고 A-1번 자기 자신을 외부의 세계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경우. 근데 일단은 이런 문학적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 자, 아까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먼저 스치듯 설명했어. 내가 아닌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뭐다? 외부 세계야.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 선생님이 자아냐, 선생님의 외부 세계냐? 외부 세계야. 내 거라고 할지라도. 됐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요소 생각해 주시고요.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경우예요. 2번. 이번에는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수용하는 경우야. 그리고 참고로 이건 약간 별도의 얘기지만 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자아와 세계의 대결, 자아의 세계와 세계의 자아라고 하는 예전 조동일 교수님의 어떤 이론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니들 처음 듣지? 요즘 학습 과정에서 안 말하는 건데 참고로 너희들의 10년 선배 이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당시 이런 걸 배웠거든. 자아의 세계와 세계의 자아.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인 거야.
얘들아,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 오케이? 봤을 때 시라고 하는 건 뭘 표현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이지. 그렇지? 오케이? 근데 수필은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지. 아니,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자아의 세계화라고 부르고 이걸 세계의 자아화라고 불렀어,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 실은. 그리고 소설은 가운데 놔뒀잖아. 이거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야. 갈등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원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1번이랑 2번 항목이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는 거야. 봐봐. 자신과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는 거.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론이랑 똑같은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복고풍 하더니 선생님이 이걸 보고 헐 했어요. 이거를 들고 온다고? 그 옛날 거를? 네, 아무튼 가져왔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렇게 설명했어.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은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대요.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요거 1번, 2번 요거 말하는 거네. 요 두 가지는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이 돼요. 오케이? 가까움. 친화의 경우입니다. 오케이? 내가 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는 건 세계가 나를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인 거야. 거꾸로 세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전달받는 것은 세계로부터 뭔가 전달받은 거고 서로 친밀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됐어? 그런데 셋째의 경우에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거리가 드러나 소원하는 관계가 유지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꾸로 가까움의 상태도 들리지만 멀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걸 각각 용어로 여기서는 친화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를 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문제로 나왔겠지만 선택지로 등장했지만 소원하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희망을 빌다 이런 거 아닙니다. 거리가 간격이 멀어지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A 장면, 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 얘기는 왜 한 거겠니? 요 얘기를 작품 속에 넣어가지고 비교해서 이해해보라. 그런 의도였겠지. 자, 나는 설명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은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골 때려서 정답률이 낮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이 작품을 보고 당혹스럽진 않았어야 한다. 너무 편안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지난번 육모평 때 관동묘군 나왔었고지. 그리고 이번 구모평에는 시조가 나왔어. 어쨌든 시조랑 가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번 수특과 수능 완성 쪽 라인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뭐다? 사실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사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중심을 두고 봐야 돼.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만원사가 나올 거야. 이걸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분명히. 정리 작업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여러 차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나와라. 차라리 그럴 거면 나와라. 나 준비 다 돼 있다. 됐나? 여기서 뜬금없이 동동 공부하고 있지 말라고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그래서 38번 아니 뭐냐. 그리고 나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아니 다지문이요. 다지문은 수필이니까 수필에서는 작가의 개성을 묻는다고 했었지? 그 개성을 묻는 방식은 두 가지. 표현법과 그리고 소재에 대한 태도. 자, 태도가 뭔지를 일단 읽어볼게. 살림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며 시정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대립대는 짧게 만들어줬잖아 지금. 되게 나름대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 방금 봤던 독서 지문에서 뭐 행정명령의 종류에는 A, B, C가 있다. 행정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 이거 A에는 B가 있다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기술 지문에서도 많이 보이는 패턴이지. 맞아?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녀석도 A는 1번이고 B는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짝을 만드는 게 역시 독서 지문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융합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A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B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 아무튼 얘들아 살림이 뭐예요? 살림에서 사는 것. 산림이 뭐예요? 산과 숲이니까 자연이지. 네, 봐봐. 살림에 살면서 어디에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 명리는 이익이잖아. 이익. 명확한 이익. 오케이? 이익 같은 것들의
참고로 명확하다기보다는 명성과 이익이지, 그렇지? 명성과 이익 같은 것에 마음을 두는 건 큰 부끄러움, 오케이? 큰 부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작은 부끄러움의 상태야. 참고로 국형쌤도 작은 부끄러움의 상태네요. 속세에 살면서 로또 당첨을 기원하고 있지. 됐지? 작은 부끄러움의 상태. 그런데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 자, 산속에 살면서도 은거하는 데 마음을 두는 거는 뭐하다? 큰 즐거움이야. 큰 즐. 그리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건 무슨 즐거움? 작은 즐거움이야. 작은 즐거움.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놨어. 그러면서 설명을 들어가. 작은 거든 크거든 어쨌든 즐거운 건 좋은 거야. 맞지? 즐거운 건 좋은 거 맞아. 그리고 어쨌든 작은 크건 간에 그건 둘 다 부끄러움이야.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100의 반이고, 자, 녀석은 100 중에 반, 50명 정도라는 얘기지, 그치? 확률 50%.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에 100이면 100에 100명. 그치? 거의 대부분이라는 소리겠죠? 세 번째, 큰 즐거움을 누린 자는 서너 100에 3, 4. 그리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에 하나 있거나 100 중 1 또는 0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 여기서 가장 높은 게 0으로 보다 작은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세상 사람들은 살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살면서도 동시에 계속되는 은거를 추구하는 걸 뭔가 지상 최대의 과제,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시정,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나도 은거하는 생활을 꿈꾸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바로 작은 즐거움. 오히려 이게 더 적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고 말하는 거야. 개성적 인식이지. 오케이? 나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 친화를 노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속세에 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자연 친화를 꿈꾸고 있는 자지.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을 해.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다. 요거죠, 요거.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바로 이게 뭐야? 개성적 인식이잖아. 이게 바로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여기서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물정 모르는 소리가 바로 뭐인 거야? 이 작품의 제목 우언이에요. 우가 어리석은 우자예요. 어리석은 소리. 오케이? 누군가는 이 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이게 가장 높은 가치다. 속세에 살면서도 자연을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소리였던 거야? 정말 니들은 몰라? 이 말을 하는 게 핵심일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나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속세에 살면서도 자연을 꿈꿀 수 있다는 건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닌가?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만 분석 끝냈고요.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가는데 자, 38번 문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과연 무엇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문학작품 개념어 문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말은 못해.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거 신경 써야 돼. 왜냐? 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반응률을 보면 29%, 26%, 16%, 8%, 19%예요. 그럼 이 얘기는 1번부터 5번까지 되게 골고루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냐? 그지? 자, 그런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자, 일수에서 경험적 성격이 연결된 공간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산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봐봐. 문장의 내용이 뭐였죠? 내가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산대요. 그럼 여기서 이 집은 실제로 사는 공간이지. 경험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가능해. 그리고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어. 참고로 지금 뭐뭐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첫 번째 구조를 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육수에서 뭐라고 했었어? 강산이 좋다는 뜻이라고 했어. 근데 이때 강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특정 장소인 강산을 말하는 거야? 아니죠.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한들 그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구절이었어. 그럼 이건 특정 장소가 아니잖아. 그치? 자, 1번 선택지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경험적이라는 단어와 vs 관념적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이 실제로 작품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야, 선생님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틀린 사람 많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먼저 고민을 해봤어. 1번이 오답률이 29래. 근데 2번도 26이래. 그럼 1번을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왜일까 생각해봤더니 선생님 산수랑 강산은 둘 다 자연이란 뜻이래네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줬지. 자연이란 뜻이니까 둘 다 자연이라는 의미로서의 공간, 관념 공간 아닐까요? 그럼 1번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번을 넘어가고 2번부터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니? 이건 내 생각이라서. 답이 1번이라는 거예요? 답이 1번이야. 1번이 맞아.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저 그냥 몰랐지만. 그럴 수 있고요. 산수와 자연, 그러니까 강산이지. 산수와 강산을 둘 다 그냥 관념 공간으로만 생각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럼 1번을 못 봤다 치자. 그럼 2번을 가볼게. 2번.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가 나왔대. 잡아. 지금 여기서는 키워드는 구체성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뒤쪽에 추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어떤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대립되는 짝을 보라. 오케이? 선생님이 암시적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니 명시적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암시를 보면 된다고 했었고, 그죠? 그럼 생각하면 돼. 부채의 반대말이 추상입니다. 됐죠? 경험의 반대말이라고 말하기 좀 거마하지만 이게 문학적 용어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관념은 생각으로만 해보고 경험을 실제로 해본 거잖아. 차이점이 있는 거지. 구체와 추상이야. 자, 얘들아, 구체적인 건 뭐야?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인식 가능한 것을 말해. 추상적인 건 뭐지? 내 눈앞에 있어서 인식 가능하지는 못하지만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걸 말해. 자, 다시 볼게.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시작됐대. 이수에 뭐가 시작됐죠? 보리밥. 풋나물이었죠. 구체성이 드러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삼수.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래. 삼수의 시작 부분 뭐예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게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작한 거니? 전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도 놀랍게도 선택률이 26%라고. 아마 이렇겠지. 이수는 이거는 자연 친화에 대한 노래를 하는 구슬이라고 외웠을 거야. 자연 친화를 잠들고도 혼자 앉아서 산을 바라보는 대화의 형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지. 넘겨짚으면 매우 곤란하다는 거야. 넘겨짚지 마세요. 자, 분명히 시작된다라고 말했고 시상이 전개된다고 말했어요. 1번하고 2번에서는 인트로 부분, 앞부분을 말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저기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고요. 됐죠? 땡.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대두된 짝입니까? 의문이 나오고 그래서 뒤에 가서 해소되었어 라고 말해냈지? 오케이. 자,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라고 했는데 자, 잘 봐 얘들아.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래요. 더 읽지 마. 이거 왜 더 이상 읽어? 3번은 답이 될 수 없잖아.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서리법의 정의가 뭐야? 서리법의 정의는 당연한 사실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강조하는 표현법이지. 세상에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 이건 무슨 소리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누가 식욕이 없대더라? 이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식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다시 이 문장을 다시 봐봐. 서리적 표현으로 제시된 의문. 아니야. 어떻게 그게 의문이야?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된 대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만약에 3번 찍어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 반성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개념보다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 넘어갑니다. 삼수에서 현재에 대한 긍정이 오케이? 자, 긍정이라는 단어가 뒤쪽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어요. 자, 키워드만 보고 그냥 엉성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디테일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긍정은 무슨 긍정이었죠? 현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삼수는 현재를 긍정했나요? 애매하죠. 근데 긍정했다고 볼 수는 있어. 실은 왜냐면 현재 자신이 자연과 친화해서 자연과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님보다 좋은 거니까. 가능해. 근데 이 녀석이 사수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었대요. 사수에서 역사를 부정했니? 야, 소부, 허유, 약도떠라. 이거 해석 문제잖아, 해석. 소부와 허유가 야같다는 얘기는 소부, 허유가 나쁜 놈들이란 뜻이야? 아니잖아. 그게 무슨 뜻이었어? 역시 소부, 허유가 똘똘한 애들이었더라. 쟤들처럼 하는 게 맞았더라고 말하는 거였잖아. 이게 무슨 부정이야. 이거는 작품의 해설 레벨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지야. 4번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보자. 3번이 안 된 사람은 개념 문제 4번이 안 된 사람은 복습 문제야. 자연스럽게. 그치? 5번 가볼게. 5번은 삼수에서 나타난 정서적 반응. 삼수에서 나타난 정서적 반응은 잠들고 혼자 앉아서 매를 바라보면서 반가워했지. 이 반응이 육수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된대요. 자, 5번에서 키워드 자체만 뽑으라면 정서적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각적이래요. 자, 일단은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연 친화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 그치? 됐어? 그런데 자, 여기를 봐야 돼. 감각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감각적 표현이 무슨 말이야? 정의해봐. 감각적 표현. 느낌으로 표현하면 감각적 표현이냐? 우리 지금 문학 문제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각이 뭔데? 얘들아, 우리 공부할 때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시사를 구체화했다 많이 봤잖아. 그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란 말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최소한 2개 이상의 감각이 나와야 된다.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얘들을 말하는 거야. 느낌이라고 번역하시면 곤란해. 감각이잖아. 그러면 다시 선택지를 보면서 어디 가니? 육수에 감각이 나왔나? 강산이 좋다는데 내분으로 누웠냐? 뭐 요게 감각이 나와. 감각 없어. 됐어?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5번도 답을 일단은 이건 감각적이지 않으니까 라고 풀 수는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 나 개념 아직도 문제가 있네. 이거야.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복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메꾸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예요. 자, 다 힘들네. 3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9번 넘어가 볼게요. 가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라. 일단은 답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 녀석은 오답이 이렇게 올라갔거든. 4%, 7%, 47%, 30%야.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에서 많이 흔들흔들 거렸던 것 같아. 그러면서 5번까지 11%까지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3번부터 먼저 읽어본다.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의 의미를 부각했대요. 맞습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바라보고 있으면 반가운 님이 온다는들 이만하랴? 서리법 이만하지 않다. 강조. 그래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났대요. 야,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단어가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야?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이야? 여기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 아니야, 존재하지 않았어. 거리 자체가 신경 쓰지 않는 데 생겼잖아. 근데 지금 화자는 산하고 님 중에 산이 더 좋다. 산이 가깝고 님이 멀다라고 생각했으면 틀리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녀석은 느낌으로 풀면 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얼핏 보기라고 표현할게. 얼핏 보기를 하면 틀려요. 39번은요. 얼핏 보기 금지. 오케이? 분명히 3번 선택지에 나오는 거리감은 안 돼. 그럼 도대체 4번은 왜 찍었을까요? 또 생각해보자. 4번. 인천에서의 한가로운 흥취가 30이나 만흥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지. 우리 이거 단어의 뜻도 다 외워져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풀렸어야 돼. 인천 한흥이라고 하는 건 자연친하고 30이나 만승은 속세의 가치라고 했었으니까 이걸 강조해서 화자와 인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인천이 뭐거든? 자연이잖아. 가까워져서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 화자는 자기 자신이고 인천은 외부잖아. 오케이? 그래서 둘은 친화적인 거 되는 거. 여기 1번 설명에 따라서 맞는 얘기지, 그치? 친화적 관계? 1번 오케이. 얘는 아주 선생님이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왜 찍었을까? 혹시 선생님한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혹시 선생님 저 4번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부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를 해석해서. 외부를 세속으로 파악했다. 충분히 가능하네. 가능은 하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이미 해드렸죠, 이미? 오케이? 그래서 외부라고 하는 건 나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외부다.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러네. 딱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냥 4번이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 개념 싸움 정확하게 합시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40번, 다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
이 정답률이 47밖에 안 나온 게 너무 안타까워. 1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킨다. 지금 여기서 부끄러움 얘기가 나왔고 즐거움 나왔는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속세적 가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친화한 신화의 자세를 취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조화되는 걸 말하는 거니 이게. 궁극적으로는 큰 즐거움이나 작은 즐거움 모두 즐거움이지만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봐. 내가 그러고 있거든 이라고 말했어. 그치? 개성적인 식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이게 조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지.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이 3번이었어요. 3번 26%입니다. 체크해 볼게요.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자 봐봐. 살림에 사는 경우인데 즐거움을 누리는 건 살림 속에 살면서 응거하는 사람 몇 명이었죠? 100중 3사였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 살림 속에서 살지만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는 요거지. 100중의 절반이지. 이랬어? 그러면 요거보다 요게 더 많다고 말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왜지? 라고 생각이 나는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틀리는 걸까? 혹시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냐? 선생님 저 이거 3번 했습니다. 혹시 없음? 아니,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그때 문제풀이의 감정이야. 어떤 생각을 했길래? 없습니까 여기는? 그냥 시간 촉박해서 헷갈리는. 아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긴 그렇지. 시간이 지금 40번쯤 왔을 때 앞에서 사회 지문에서 허덕이고 인문예술 지문에서 버벅거렸을 때 시간은 없고 5분 남았는데 나머지 5문제 아니면 5문제 남았고 그럴만하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알았어요. 자 문항 먼저 잘 정리를 해봅시다. 41번 문제는 기억이 어리고 향함, 겸손의 뜻이었고 니은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이 두 개는 모두 우회적 표현으로 자부심을 드러낸다는 말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리길 바랍니다. 작품을 해석했으면 똑같이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42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해하라. 자, A가 어디 가니? 문학작품의 의미가 형성되는 양식 요 세 가지였죠? 요 세 가지를 이제 지문 속에 녹여내는 문제였는데 하나씩 따져가면 돼. 하나씩. 예를 들어 여기서는 1번하고 4번 정도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1번 볼게요.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호감을 표현했대요. 자, 어느 구절 말하는 겁니까? 무정물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했대. 산을 좋아하는 부분이잖아. 오케이? 무정물인 대상은 왜? 산이에요. 왜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이죠? 이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거야. 뭐예요? 내가 외부 산 좋아하는 거잖아.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외부라며. 됐습니까? 1번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4번은 뭐가 문제니?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자, 일단 여기부터 뭐가 이상하지 않은? 선인들의 삶의 자세가 나에게 들어온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시정 속에 살면서 응거하는 게 옛날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야? 아니지 일단은. 근데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애매하긴 하거든. 왜냐면 이러한 다양한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구분한다는 개념은 전통적 가치관이니까. 그렇지. 애매하다고 치자 그냥. 그럼 애매하다고 쳤을 때 뒤를 보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쪽일 거야. 시정에 살면서 명리를 추구하는 거야. 속세에 살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거지. 그치? 이걸 나한테 수용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어라고 말하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니?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정답은 4번. 바쁜 와중에서도 42번은 3점짜리 문제지만 풀리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아까 40번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야. 오히려 42번을 더 틀려야 되는데 바쁜 기로 치자면 42번을 더 틀려야 되는데 40번. 이거 선생님 계속 연구해 볼게요. 연구를 해볼게요 선생님도.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43번부터 45번 현대시 파트죠. 자 현대시에서는 총 2작품이 나왔고요. 다작품은 김수영의 사령. 약간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은. 왜냐면 선생님은 솔직히 사령 나올 줄 1도 몰랐어.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래도 뭔가 예상하는 바가 있었지. 근데 에이 했는데 진짜 이게 나오네. 하지만 수능 때는 다를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선생님 파이널 같은 거 짚어드리고 할 때 이제 이 작품들 보자, 요거 보자, 요거 보자 하면서 얘들아 나중에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이제 파이널 거의 끝나갈 쯤 무렵 한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아주 기이한 정보를 주게 될 거야.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레이더망이 다 가동이 시작돼. 그때쯤이면 네트워크, 레이더망, 이 직인들 다 동원해서 출제하러 누가 가나 그리고 뭐가 지금 대학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가, 현재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 참고로 문학학회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것들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교수님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그래서 그때 그 정보를 드릴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전에 재작년에는 야 이번에 과학 지문 나올 거야 하면서 지구과학 지문 나올 테니까 풀어 하면서 지금 시험 2주일 전이라서 다 각자 공부하고 있었거든. 수업은 공식적으로 끝났어. 종강했어. 근데 다 불렀어. 다 와서 이거 가져가 풀어. 그래서 지구과학을 다 줬다? 나왔어요. 나왔지. 근데 젠장 그 지문이 아, 국껍질 지문.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면 풀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못 풀었던 거야. 국껍질 그 지문 정답률 13%짜리 그 지문.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문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쪽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야, 그치? 그래서 그쪽 가면은 선생님이 진짜 용서 볼게요. 선생님 항상 용서되는 게 그쪽이니까. 자, 아무튼 그래요. 좀 부끄러웠고요. 잠깐만요. 나는 뭐였냐면 이것도 부끄럽죠? 이거 나올 줄 1도 몰랐죠, 네. 한강물이 얼고 뭐 그랬는데 자,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근데 예측 못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아까워. 아니 아깝지도 않아. 하루 안 받았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지. 의미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재야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참고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녀석은 솔직히 아니야. 선생님한테도. 그냥 지문의 문제 유형과 트렌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 두 작품이 나왔어. 얘 연계입니다. 얘 비연계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는 되게 당연하게 그냥 읽지도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핵심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비연계의 시가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기를 줄 거라는 다음에 보기를 먼저 봤다고 쳐야 돼. 45번 보면 자유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가 경직되고 이런 맥락에서 작품을 보는 거야. 아, 경직된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이로구나. 그렇지? 그리고 김혜순 작가거든 이거. 혹시 김혜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안다면 1980년대 배경으로 군사와 독재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나도 알 수 있으면 좋고 아니야 몰라도 돼. 괜찮아? 자, 사령은 설명 아예 안 할게요. 패스. 나 작품은 이런 거지.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죠. 얼었다, 눈이 내렸다, 붙들렸다. 전부 다 부정적 상황들이야. 근데 그걸 보고 훈련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떡딱하게 얼었대 하면서 우리는 뭐 했어요?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었지.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야. 얘들아 너희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작품 절대로 처음 듣는 작품이 아닐 거야. 기억나니까? 참고로 그 작품에서 새들이 일렬 횡대로 떠나가지. 너무 디테일이니? 미안해. 아무튼 이렇게 군사 독재와 관련된 지문들은 보통 일렬 횡대, 종대와 같은 군사 용어가 나와. 여기서도 뭐야? 일렬로 늘어섰다. 오케이? 또 그런 상황을 비웃는다. 리을 한강물을 흐르지 못해. 경색된 상태지. 폐색된 상태지. 경직된 상태고 자유가 없는 상태야.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었지? 삥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서 나뒹구고 있지. 그리고 이걸 지문 속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뭐랄까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하면서 비판하면서 그 비판은 어떻게 했다? 웃음이나 몸짓으로 했다고 했었잖아.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보기 없이 이해를 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거야. 배가 얼어있는데 왜 거기서 웃어야 되면 왜 낄낄거리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보기에서 줬지? 이 작품 배경은 경직된 사회야. 그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을 웃음이라는 것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비판으로 보여주는 거다. 설명해줬네.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해한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자 43번 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맞죠? 나의 영혼 죽어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됩니다. 맞죠? 책은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여기 죽어있다고 말했죠. 됐니? 문제도 쉽게 풀었고 40번은 43, 44, 45 모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44번부터는 무슨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지. 역시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낯선 작품으로 줬기 때문에 조금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작품의 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2번 봐봐.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거까지 맞죠? 오케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잖아. 훈련 받나 봐 했더니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어서 그래. 쟤들 못 움직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한 거죠? 훈련 받느라고 줄 맞춘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어붙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이냐? 이 뭔 소리야? 배의 내부적 원인이면 엔진이 꺼졌거나 구멍 났거나 이런 거지. 이걸 맞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외부적 상황이지. 그 외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한강물이 얼었기 때문이고 눈이 왔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녀석의 심층적 의미는 분사 독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45번. 자,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던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1번 봅니다.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고 자조했습니다. 맞죠? 자조하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자조 정도의 단어는 당연하게 파악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면서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는 거래. 자, 쉽네. 나 혼자만으로는 활성화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가 아니라 다 모두 함께하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니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이 작품에서 성찰 포인트는 뭐죠?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야. 나와 내 주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2번에 이런 말 나왔어. 비웃음이나 빙구르르. 이걸 뭐라고 불렀지? 지문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이야. 그런데 보기에서 뭐라고 했지? 마지막에 이러한 상황에서 웃음이나 몸짓이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잖아. 자연스럽게 보기랑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쳤을 때 43번부터 45번 이 세트는 비연계 작품이 하나 있었을 뿐 이 작품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고 독해가 골 때리는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틀렸다면 아마 시간 차원의 문제. 보통 마지막에 온 세트는 항상 버려지고 힘들게 마련이거든. 자, 지금 조금 아깝게도 과학 지문을 못 건드렸는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런 차원에서 과학 지문을 가장 마지막에 푼 사람은 지금 되게 아까운 거야.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문학 지문에 비해서 이 과학 지문이 더 쉬웠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과학기술이니까 버려 이 뜻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미안해 더 들고 가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랑 수능 완성 같이 들고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저 하고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7번. 여기서 표현인 거는 맞죠? 어떤 거?